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 병이란 무엇인가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의 주요 증상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다뤘는데, 오늘도 역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제 첫 시간에는 주요 증상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수 증상 중에서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수 증상 중에서 재발이 임박했을 때 보이는 부수 증상 해서 수면 습관의 붕괴, 그리고 감각 경험의 어떤 변화, 그리고 폭력, 그리고 자살 시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부수 증상들 중에서 모든 문제들의 출발점이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부수 증상이다.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부수 증상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울, 분노, 폭력, 충동 조절 장애, 이런 부수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상의 겉과 속에서 수박의 겉과 속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거고, 전국의 증상,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증상의 겉과 속에서 불과 연기의 비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든 오늘의 이 PPT는 지난주에 PPT를 다 못 다루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PPT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서 저희가 공부했었던 내용이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과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주요 증상에 자꾸 집중하고 주목하지만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주요 증상보다 때로는 부수 증상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고, 또 때로는 주요 증상이나 부수 증상보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무척 힘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현병 조울증의 부수 증상 중에서 수면 습관의 붕괴, 감각 경험의 변화, 자살 시도, 심한 폭력,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게 이제 발병 또는 재발이 임박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에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지 않고 뭔가 이제 내가 뭔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귀를 쫑긋 세우는 것, 초식 동물들이 귀를 쫑긋 세우는 것처럼 주변 상황에 대해서 딱 긴장하고 이제 주시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불안 반응인데,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하기 전에 보통은 한 3, 4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불안 반응이 나타나요. 훨씬 더 전에 한 10년 전부터 이 불안 반응이 시작되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나는 몰라서 나중에 이제 발병하고 나면 나중에 애가 발병하기 전 한 몇 달 전부터 애가 잠도 좀 잘 못 자고, 뭐 애가 좀 긴장하고 좀 깜짝깜짝 놀라고, 뭐가 애가 조금 전에하고 다른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하는 이야기가 몇 달 전부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뭐 적어도 3, 4년 전부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치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문제는 시작된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불안 반응이 제일 먼저 시작된대요. 불안하게 되면은 사람이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속마음이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이런 발병 초기에, 발병 이전에 내지는 초기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게 엄청 심하죠. 그 다음 평가에 민감하고 선악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고, 의심,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이 발병하기 전에 흔히 많이 나타나고, 발병한 이후에도 흔히 보면 강박사고, 강박행동, 강박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강박증상도 범주로 보자면 불안에 속하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적인 생각이 자꾸 나고 강박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을 덜어보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강박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 흔히 동반되죠. 잠을 못 이룬다, 잠을 쉽게 깬다, 얕은 수면을 한다. 요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 반응이 흔히 발병 전에 나타납니다. 이 부수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 불안 반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주에 이제 부수 증상 중에서 불안 반응 말고 불안 말고 어떤 게 있냐? 우울, 그 다음에 분노 폭력,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야기죠. 우울은 항상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관계에서는 불안하면 우울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우울하면 불안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데 이건 뭐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관계인데 순서적으로 볼 때에 우울이 먼저 시작되느냐 불안이 먼저 시작되느냐 제가 볼 땐 항상 불안이 먼저 시작돼요. 불안이 먼저 시작돼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뭔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내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자신에게 해롭고 뭔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게 이제 불안이거든요.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것. 그런 것이고 우울도 물론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것도 있죠. 앞날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짝 이렇게 경계하는 경계 반응이라고 보자면 우울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는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이 되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죠.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흔히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슬프다, 슬픈 기분, 우울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슬픈 느낌이나 우울감은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고 우울의 가장 핵심적인 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울이거든요. 우울인데 이때에 그래서 슬픈 기분과 슬픈 기분, 우울감이 동반이 되고 비관적인 생각이 동반이 되고 등등 이런 경우가 흔하지만 때때로는 슬픈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또 비관적인 생각도 크게 안 나고 그런데 다만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이런 종류의 우울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처음에 막 불안한데, 불안하면 자기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당사자들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는 대처하려고 애를 써요. 뭔가 주변 사람들이 내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거에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잘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써도 안 될 때, 자꾸만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할 때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내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 딴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이래도 노력하고 저래도 노력하고 저래 노력해도 친구들이 나를 자꾸 구박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등등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잘 보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반복적으로 실패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불안도 그렇고 우울도 그런데 반복적인 이 실패 경험이 처음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또는 밖에서 시작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항상 밖에서 먼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것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 이게 애들 같으면 초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서 특히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문제 이런 것 학교에서 뭔가 존중받지 못하는 위치 가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거죠. 학교 생활이 어렵고 눈 뜨면 학교에 가기 싫고 학교에 갈 때마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서 이게 밖에서부터 적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집에서 부모님들이 빨리 알아차려서 애한테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애를 다독거려주고 애한테 안심을 시켜주고 힘을 실어주고 또는 환경을 바꿔주고 해서 대처를 잘하면 될 텐데 흔히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못 알아차리고 또는 애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거나 막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한다, 선생님에 대한 불평을 한다 등등 할 때에 네가 문제가 있겠지. 네가 네 자신 어떻게 하나 잘 살펴봐라 하고 오히려 뒤를 나무란다거나 그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지지를 못 받는 거죠. 밖에서는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애가 방으로 틀어박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애들이 불안에 대해서 막 대처하려고 애를 써도 대처가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실패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을 경험하면 자신감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근데 우리가 허세를 부리는 것도 종종 열등감을 느낄 때 그것을 겉으로는 오히려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이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하고 회피, 은둔, 고립하게 되고 활동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가 나타나죠. 수면장애가 나타날 때 우리가 초기에 불안할 때는 수면장애가 잠을 잘 못 자고 잘 깨고 얕은 잠을 자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울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울도 초기에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우울도 나중에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과수면이 나타나죠. 계속 하루 종일 잠만 잔다. 우역부역 먹기만 한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 회피, 은둔, 고립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애들이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또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발병하는 경우에는 직장이라든지에서 적응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서 이제 집으로 힘들면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서 밖으로 안 나갈라 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하고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밖에서 적응이 잘 안 되면 집으로 철수, 집으로 후퇴, 집으로 들어와서 집에 박혀 있으려고 하게 되는데 이때에 부모님들이 잘 대해주면 그래서 집에서나마 잘 지내서 힘을 차려서 다시 또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못 알아차리고 애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쥐어박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애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식구들을 피해서 자기 방으로 고립되죠. 그래서 자기 방으로 고립되는데 자기 방에서도 방에서 안정을 자기 나름대로 취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때 부모님들이 이걸 못 알아차리고 왜 방문 걸어놓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느냐고 계속 나무라고 등등 이렇게 되면 방에 있어도 이제 애가 마음이 안 편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지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어떤 상상의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로 간다. 가상의 세계가 뭐냐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세상이죠. 가상의 세계로 간다. 그런데 가상의 세계로 가도 거기에서도 적응이 어렵고 또 힘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상상의 세계로 간다.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게 망상이나 환청이나 등등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처음에 이렇게 불안한데 세상살이에 적응이 잘 안 되고 뭔가 세상살이에서 위험을 느껴서 불안해졌는데 이때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애를 써도 실패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울해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박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쭉 가지고 있는 이 부수 증상이 주요 증상이 왜 부수 증상이 불안 그리고 우울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병 이전에 본격적으로 우울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발병하는 조현병, 조울증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현병이 발병하는 경우. 이게 본격적으로 우울이 먼저 오고 이후에 조현병이 발병하게 될 때 이때는 이제 이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조현병 당사자들 중에는 조현병 진단 받기 전에 불안장애로 먼저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나중에 조현병 증상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다가 나중에 망상, 환청 이런 걸 보이기 시작해서 조현병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전구기에 부수 증상이 먼저 나타났을 때 부모가 빨리 알아차리든 또는 본인이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자기 발로 병원을 찾든 해서 일찍부터 병원을 찾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래서 불안한 단계에서 병원을 찾으면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고 우울한 단계에서 병원을 찾게 되면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발병 전에 우울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보면 심한 불안 반응을 보이다가 아직 우울은 보이지 않고 심한 불안을 보이다가 그러면서 바로 이제 망상, 환청 막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고 심한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서 그런 다른 정신병 증상들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랬다가 나중에 치료받는 과정 중에 뒤에 이제 회복기에 우울이 오는 이런 경우도 이제 꽤 있죠. 그런데 우울은 반드시 와요. 언제 오든지 간에 반드시 온다. 우리 특히나 회복기에는 병이 낫는 과정에서는 우울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막 불안하고 힘들고 환청, 망상에 시달리고 막 했는데 이때는 뭐 자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하다가 약을 먹고 가라앉고 집에 부모님들이 노력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좀 가라앉고 이제 환청도 이제 그 심하게 들리던 환청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망상 속에 빠져 있다가 빠져나와서 내가 엉뚱한 생각했었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처지가 보이거든요.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하고 있고 그리고 친구들 관계도 다 깨져 있고 근데 다시 공부를 하려고 시작을 해보니 공부는 안 되고 앞날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도대체 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싶고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해볼라 해도 쉽지 않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울이 오죠. 그 중간에 낫는 과정에 반드시 심각한 우울 단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당사자만 심각한 우울 단계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도 애를 낳게 하기 위해서 돕다가 중간에 반드시 가족분들도 심한 우울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가족분들이 우리 당사자를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면 애쓴 만큼 결과가 탁탁 나타나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뭔가를 해나가겠는데 애는 쓰는데 결과는 제대로 안 나타나고 또는 좀 좋아지나 싶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다가 보면 가족분들이 결국은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죠.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가족분들도 결국은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 단계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안, 우울 이건 전부 다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와 폭력인데요. 가벼운 종류의 가벼운 종류의 분노는 모든 당사자들한테 다 와요. 다 오는데 이제 중간 단계나 심한 단계의 분노나 폭력도 흔히는 오는데 이거는 애들 성격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 분노나 폭력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투쟁 도피 반응 중에서 투쟁 반응에 속한다. 우울은 투쟁 도피 반응 중에서 도피 반응에 속한다. 뭐 이렇게 제가 써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물의 세계로 생각하자면 주변에 뭔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면 바짝 긴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서 하는데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둘 중 하나거든요. 하나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맞서 싸우든지. 근데 이제 도망가는 쪽이 말하자면 우울이라고 본다면 맞서 싸우는 쪽이 분노와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고 덤벼드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요 메뉴에 써놨지만 모든 종류의 분노와 폭력은 전부 다 단순히 공격성이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충동 조절 장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화가 벌컥 올라올 때 이 화를 제어할 힘이 없는 것 플러스 화라는 거예요.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과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가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가장 낮은 단계의 분노라고 하는 건 짜증. 애들이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안절부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가장 낮은 단계예요. 안에 화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살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화가 많이 나면 이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요거는 어떤 당사자든 다 보이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특히나 발병 전에도 이런 모습은 많이 보이죠. 발병하고 나서 회복기에도 웬만큼 좋아지기 전까지는 좋아지는 단계에서도 한동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난, 원망, 이것도 발병 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부모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병하고 난 이후에 치료받는 과정에서 부모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이 터져 나와서 계속 몇 년 세월을 계속 부모만 보면 뭐 원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모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 터져 나오면 아, 애가 이제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애가 부모한테 화를 내고 덤벼들고 하면 아, 우리 애가 이제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안에 고름 차였던 고름이 터져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름 쭉쭉 짜주십시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다들 기본적으로 제가 착한 애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착한 애들이다, 평화주의자다, 남들하고 더불어 잘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표현적이다, 비주장적이다 하는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도 참고 지나간다. 억울해도 항의하지 않고 참고 지나간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가 보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꾹꾹 안에 쌓여요. 자기 억울하고 화나고 이런 게. 근데 억울하고 화나고 그런데도 이걸 표현을 안 하고 꾹꾹 참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느 날인가 되면 더 이상 난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이제 안에 쌓였던 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이전에는 부모 말에 순종적이고 잘 그냥 그러던 애가 이제 부모 말의 말끝마다 이제 부모를 공격하고 나오고, 자다 말고 한밤중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부모 깨워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이제 막 부모한테 원망을 쏟아놓고 등등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부모님들이 꼭 참고 잘 받아 넘기면서 지나가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가 이제 화가 막 터져 나오면 흔히 전문가들한테 데려가도 흔히 전문가들이 이게 애가 지금 심해졌다, 병이 지금 뭐 재발하려고 그런다, 내지는 병이 심해졌다, 안 좋은 걸로 보거든요. 또 상당수 부모님들이 애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면 얘가 병이 심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그게 아닙니다. 병이 낫는 과정에서 반드시 화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 이전에 침묵하던 단계가 제일 안 좋은 단계고, 제일 이게 일 처리를, 자기 감정 처리를 잘 못하는 게 침묵하고 회피하는 거고, 그 단계에서 이제 화를 내는 단계는, 화를 내는 거는 침묵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거죠. 자기 표현이고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설픈 자기 표현이고 자기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해요. 이 화를 내는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몇 년을 화를 내고 실컷 화를 내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잘 받아주고 하다 보면 차차 이게 이제 강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 말을 화를 안 내고 편안하게 따박따박 말로써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하고 나면 상대방 말도 들어볼 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적절한 절충점, 타협점이 뭔가를 생각도 해볼 줄 알게 되고, 그래서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협상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게 되는 이게 주장적인 행동이에요.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한 거, 그게 비주장적인 거고, 우리가 주장적이라는 용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주장적이라는 표현하고 학술적으로 사용하는 주장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달라요.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장적이라고 할 땐 타협과 협상이 가능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줄 아는, 그게 주장적인 거예요. 우리 애들이, 비주장적인 애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막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서로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아는 그 단계로 지나갑니다. 중간 단계로서 반드시 비난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하는 이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에서 아무튼 짜증, 신경질, 안절부절, 초조, 그리고 비난, 원망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화를 내는 중간 단계로서 볼 수 있는 게 언어폭력이에요. 욕이 막 튀어나오죠. 비난, 원망을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욕은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로 계속 비난, 원망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님 볼 때마다 이제 바로 그냥 욕이 막 튀어나오는, 온갖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세상 살면서 난생 처음 막 들어보는 온갖 욕을 자식한테 이제 듣는 거죠. 눈만 떴다 하면, 얼굴만 마주 봤다 하면 그냥 욕이 그냥 튀어나오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욕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분노 표현이 이제 폭력이죠. 기물파손이 나오고 신체적 폭행이 나오고 이런 것인데, 기물파손은 가장 간단한 단계에서는 뭐 기물파손 이전의 행동으로 보이는 게 문을 쾅쾅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컵 집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집어 던지는 거, 뭐 식탁 의자를 집어쳐서 부수는 거, 뭐 등등, 벽을 손으로 때리는 거, 유리창을 손으로 때리는 거, 또는 뭘로 쳐서 유리창을 박살내는 거 등등, 이런 기물파손들, 집에 뭐 텔레비 없고 온 집안을 다 박살내는 애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폭력, 부모를 때린다, 또는 길에서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 때린다, 이렇게 분노 폭력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선을 그어야지 돼요. 일정 어디까지는 허용해주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 할 것이냐. 자, 이 화를 낼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화를 내는 건 좋은 거다. 안 내는 것보다 좋은 거다. 화를 내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애들은 안에 화가 찼기 때문에 화가 결국은 빠져나와야 돼요. 가장 좋기는 화를 내는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써 내가 화가 많이 났었다.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화가 났다. 지금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 될 때는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식으로 화가 터져 나오는데, 꾹꾹 참는 것보다는 화가 터져 나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해주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제가 가진 기준은 그래요. 말로 하는 건 다 허용해줘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부모한테 막 욕을 한다, 온갖 쌍욕을 다 하더라도 그래, 말로 하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지 하고 허용해줘라. 그 다음에, 그런데 물건을 때려 부수는 건 도저히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는 게. 그런데 물건 때려 부수는 것도, 자, 컵 집어 던졌다. 이때부터 안 된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컵 집어 던지는 정도는 봐줄 거냐. 요거는 이제 각자의 부모님들의 판단이에요. 판단인데, 자, 이 가장 높은 기물파손이나 신체적 폭행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전에 말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써 화를 낼 때는 제 이야기 다 받아줘라. 잘 들어줘라. 자,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화내는 그 시점, 그 순간에는 실컷 화낼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둬라. 실컷 말로 막 오만 말을 다 퍼붓던지 막 30분을 화를 내건 말건 가만히 실컷 화낼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다음 날이나 애가 좀 편안해졌을 때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줘라. 그래서 네가 어제 그렇게 심하게 화를 냈었는데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말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 두 가지거든요. 화를 낼 때는 실컷 화를 낼 수 있게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왜 그랬는지를 다시 물어봐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는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안 하는 거죠. 화낼 때 화 못 내게 바로 그냥 화내지 마라 달래기도 하고, 아니면 막 협박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화를 못 내게 콱 찍어 누르는 이 방법으로 흔히 대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화내고 나서 지나갔을 때는 다시 물어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왜?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화를 내고 난리를 칠까봐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 거죠. 근데 또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그 순간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실컷 화내게 내버려두고 지나고 나서 또 물어줘. 항상 이 전략으로 가야 돼. 다시 화내고 난리치는 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풀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화내고 난리치는 거를 나쁘다, 안 좋다, 저래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병이 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그거 자체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화를 내는 것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 애가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고, 불안에 덜덜 떠는 것도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다 허용해주고, 대신에 부모님들이 그걸 부모님이 옆에서 잘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돼요. 부모님이 겁이 나서 덜덜 떠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더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가 부릴 때 부모님이 물이 되어 주셔야 된다. 애는 막 혼자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나던, 또는 애는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나던, 막 불안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던, 관계없이 부모님이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된다. 옆에서 같이 견뎌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실컷 화를 낼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과,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물어봐 주는 것. 그래서 말로써 자기가 왜 화가 났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할 때는 이걸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처 전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물 파손과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하느냐. 무조건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애가 물건을 때려 부순다, 나가서 사람을 때렸다, 이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 그 경찰에, 그래서 애가 물건을 때려 부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폭력이 나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은 애가 몇 번 그 일이 반복되면 그 다음에 애가 물건 때려 부수려고 하다가도 말고 딱 멈춰요. 그래서 이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 기물 파손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단지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컵을 집어 던지거나 뭐 간단하게 뭐 핸드폰 집어 던졌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그 다음에 뭐 경찰 돌려보내고 그냥 무마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심한 폭력이 나왔다, 유리창을 다 박살을 냈다, 테레비를 박살을 냈다, 이 정도의 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강제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폭행이 나왔다, 부모를 때렸다, 누구를 때렸다, 반드시 무조건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을 시키셔서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시켜뒀다가 퇴원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입원을 시켜둬야 되죠. 그러니까 애한테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입원이다, 이 공식이 딱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 애들이 폭력을 자제를 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수 증상, 흔히 나타나는 부수 증상이 지금 이제 불안, 우울, 그 다음에 이제 분노, 폭력이 흔히 나타나는 부수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또 나타나는 부수 증상이 충동 조절 장애인데, 특히 조울증에서라고 했잖아요. 조현병도 충동 조절 장애가 심해요. 많이 있는데 조울증이 특히 더 심하다 이야기고, 이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충동 조절 장애도 역시 그 뿌리는 불안이에요. 위기의식. 뭔가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요거거든요. 우리가 경계 반응, 귀가 쫑긋하게 있다가 위험하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쟁, 회피 반응 중에서 보자면 투쟁 반응이든 회피 반응이든 아무튼 뭔가 대처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투쟁, 회피 반응으로 따지자면 투쟁 반응 쪽인 충동 조절 장애가 많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충동 조절 장애 가장 대표적인 게 즉흥적인 의사결정. 깊이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래야 되겠다, 내일 어디 가야 되겠다, 바로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바로 이렇게 친구 관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이런 게 이제 즉흥적인 의사결정. 그 다음에 돈 사고 치는 것, 이것도 충동 조절이 안 돼서 흔히 자기가 의사결정을 성급하게 내리고 아무튼 돈 사고를 치는 것이고, 이성 문제가 문란해지고 하는 것도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서 사람을 너무 쉽게 사귀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뭐 등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각종 중독 행동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 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섹스 중독에 빠진다, 일에 막 몰두해서 막 일에 필이 꽂혀서 일만 죽으라고 한다, 도박 중독 같은 데 빠져서 계속 경마장에 다닌다, 또는 인터넷으로 뭐 도박을 한다, 뭐 등등 이런 여러 문제들도 전부 다 충동 조절 장애하고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조현병과 조울증의 부수 증상을 크게 보자면 불안, 우울, 그리고 분노, 폭력,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범주로 볼 수 있고, 앞에 이야기했던 강박 사고, 강박 행동, 강박증이 크게 보자면 범주로 볼 때 불안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워낙 뚜렷하고 강박증을 부수 증상으로 보이는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울증에서는 이게 부수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그래도 많지 않은데, 조현병에서는 강박 사고, 강박 행동, 강박증이 부수 증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청결과 관련된 강박이라든지, 또는 확인 행동과 관련된 강박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강박들이 부수 증상으로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별도로 강박증을 대표적인 부수 증상 범주로 분류를 해도 돼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의 겉과 속이라고 제가 써뒀는데요. 자, 표면적인 문제와 진짜 문제, 그리고 전문가의 관점과 당사자의 관점, 제가 이런 글을 써뒀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보면은 또 이 증상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는 책이 DSM-5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5판, 미국에서 나온 DSM-5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안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진단을 내리고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진단, 이 안에는 쭉 증상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증상들을 보이면 진단적으로 조현병이다, 어떤 증상을 보이면 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우울장애다 등등 되어 있는데, 이 책에는 증상의 겉모습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상을 경험할 때 그 당사자의 속마음은 어떤가, 그 당사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가, 이런 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환청을 보인다, 환청을 듣는다. 환청을 들을 때 당사자의 속마음은 어떤가, 두려운가, 어떤가, 그때 당시에 세상은 어떻게 보이는가 등 이런 것들, 망상을 보일 때 당사자의 속마음, 당사자의 감정 상태는 어떻고 당사자가 보는 세상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에 입각해서 진단을 내리고 등등 할 때 항상 관찰에 입각하는데 뭐를 관찰하느냐?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관찰하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관찰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하고 좀 많이 다른 특이한 말이나 행동을 보인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증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고, 그런 증상들을 어떤 범주화 시켜서 그것을 일정한 증상들을 보이면 그때 우리가 이제 무슨 장애다, 무슨 장애다, 무슨 장애다 해서 이제 우리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그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의 말과 행동, 겉으로 보이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전문가들은 그 겉으로 보이는 그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의 속마음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단을 내릴 때 또 당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전문가가 판단할 때 그런 방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비유해서 수박의 겉과 속, 수박으로 따지면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한다는 거, 우리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판단할 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박의 겉과 속이 다르듯이 당사자의 겉모습과 당사자의 속은 사실은 많이 다르거든요. 당사자의 경험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면, 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이 그러한 노력을 너무 지금 현재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겉보기로는, 대표적인 예가 겉보기로는 우리 당사자들이 대인관계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를 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는 걸 피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안 만나고 싶어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을 계속 피하고 방에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본인은 외로워하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고 남녀 간의 이성교제도 하고 싶어 하고 사실 욕구는 속마음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또 좋은 이성을 사귀어서 연애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거를 시작을 못하고 피하고 막상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딴소리하고 막상 애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면 딴소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을 잘 치료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내지는 가족분들 우리 당사자를 잘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당사자의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게 되면 이 속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이 속은 본인의 말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도 그 속을 알 길이 없고 아무리 본인한테 정말로 헌신적으로 잘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가족들도 그 자녀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당사자들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당사자들은 자기 속 마음을 자꾸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기 속 마음을 자꾸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병이 낫고 싶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병이 낫고 싶으면 당사자들한테 용기가 필요한데 병이 낫고 싶으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말문을 열어야 된다. 자기 속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뭐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해야 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 해야 되고 겁이 나면 겁이 난다 해야 되고 싫으면 싫다 해야 되고 좋으면 좋다 해야 되고 속마음을 계속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고 말로 표현을 못한다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면 글로라도 표현해라.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속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고 부모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은 한두 마디 듣고 알았어 하실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좋은 질문을 하실 줄 알아야 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네가 방금 말한 그게 어떤 뜻이냐? 그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봐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달라.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떤 때냐? 가장 좋았을 때가 어떤 때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적절한 질문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서 계속 우리 당사자들한테 물어봐 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질문을 하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겉모습만 보이는데 나중에 내 속을 알게 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매일처럼 그런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였구나. 아,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가족분들 중에 당사자들한테 골백 번도 내가 그 이야기 더 들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지나가는 일 가지고 부모 원망하고 하는 거 골백 번도 더 들었다. 이제 제발 그만 이야기하라.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느냐. 등등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겉과 속의 문제예요. 골백 번을 더 들었어도 겉으로만 들으신 거예요.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당사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만 제대로 들어주면 그 말은 두 번 다시 안 해요. 두 번 다시 그 말은 안 해요. 그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심사가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박의 겉과 속처럼 우리 당사자들의 모습에도 겉으로 보이는 말과 행동과는 다른
그의 속마음, 그의 속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은 경청이죠. 그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항상 우리가 치료를 하려는데 전문가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맞아. 그러니까 니는 네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제발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좀 이렇게 생각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내가 자꾸 지를 설득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따라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의 망상, 환청, 그가 예를 들어 취미 같은 것도 애가 어떤 계속해서 막 초등학교 때 보던 애니메이션 만화를 계속 본다, 만화영화를 계속 본다. 니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엄마가 뉴스 좀 봐라. 또는 뭐 엄마 아빠가 보는 이 드라마 이런 거 같이 보자. 이런 거 얼마나 재밌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드라마 같이 보자라고 하실 게 아니고 내가 보는 뉴스 같이 보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지가 보는 애니메이션을 내가 같이 봐주는 거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이 첩첩산중에 어느 동굴 속엔가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그 안에서 계속 뱅뱅 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모들이 들어서 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내가 그 첩첩산 속에 그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부터 같이 끄집어 나와야 된다. 자, 당사자가 어떤 망상 이야기를 한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냐. 마치 현실인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 들어보고 그 망상에 내 머릿속에 그 망상의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망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현실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잠잘 때는 꿈의 세계 속에서도 살고 또 때때로는 보통 사람들도 공상의 세계 속에 살아요. 내가 지금은 현실이 비록 힘들지만 내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난 이러이러한 가게를 오픈할 거야. 이러이러한 이만큼 돈을 벌어서 뭘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힘들 때 우리는 종종 그런 공상을 해요. 그 공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것처럼 당사자들의 망상이나 환청도 일종의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공상처럼 일종의 그런 건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공상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실감나는 그런 공상이죠. 그런 거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 살다가 꿈의 세계 속에서 꿈도 꾸다가 또 공상을 하면 또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현실 세계에 많이 살지만 근데 이 현실이 만족스러운 사람은 현실 세계에 오래 살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꿈으로 들어가고 공상으로 들어가지만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울수록 현실에 사는 시간은 적고 꿈에서 꿈꾸는 시간이 많아지고 공상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마찬가지 우리 당사자들도 현실이 불만족스러우면 불만족스러울수록 이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속에 빠져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나와라 할 게 아니라 현실이 불만족스럽구나. 현실이 좀 더 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을 좀 더 만족스럽게 하려고 그런 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가 어떤 공상, 어떤 상상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 공상, 그 상상 이야기를 자세히 잘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줄 알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구비 증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내리고 이제 잠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질의응답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